네, 여러분 8주차 수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슬라이드 우리가 바뀌어서 자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아마 뭐 선수 과목은 아니지만 그 2, 3학년 때 그 기업금융론 또는 투자와 재무 뿐만 아니라 다른 뭐 거시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이거를 한 바구니 꾸러미죠. 꾸러미고, 그 꾸러미에 이제 우리가 뭐를 담느냐, 의 문제. 그래서 경제학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또는 뭐 바스켓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대학교 입학할 때도 글쎄 지금 이 3, 4학년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수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뭐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뭐 종종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작년에 뭐 꽤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뭐 거기 나오는 그 등장 인물들이 전부 다 이 그 대학 가기 위한 포트폴리오 만드느라고 다들 그 난리들을 피우는 게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꾸러미고, 우리가 이 금융 그 경제학에서 이 포트폴리오로 가면은 이 전체 재산 꾸러미, 전체 자산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꾸러미고, 그 꾸러미 내에 그 하위 꾸러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꾸러미라도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하위 포트폴리오들이 있고, 또 그 하위 포트폴리오 내에 그걸 구성을 한 또 다른 어떤 개별 종목 또는 어떤 개별 자산들이 뭐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사례 좀 하나씩 볼까요? 이 캘퍼스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학생도 있겠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그 공무원 그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거의 뭐 탑 뭐 한 3 내에 들어갈 정도의 그 규모.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공적 연금 또는 연기금 보면 우리 국민연금이 거의 뭐 탑에 위치하는 그런 정도 이상을 가질 정도, 뭐 500조 600조 되니까 뭐 그 캘퍼스도 뭐 하여튼 굉장히 큰 그런 그 연기금이고, 그래서 그 캘퍼스 전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산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재산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 재산이 어떻게 돼 이런 말 잘 쓰는데, 그 사람 자산이 어떻게 돼 이건 좀 잘 안 쓰고, 에셋이란 말은 웰스보다는 자산, 에셋이란 말은 좀 잘 안 쓰고, 보통 우리가 자산 운용사 뭐 자산 분석 뭐 이와 같이 조금 뭐 이제 조금 더 재산보다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가 뭐 이렇게들 많이 쓰고 있지만, 재산 자산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기금 캘퍼스의 전체 재산의 구성이, 그 전체 재산 꾸러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나타낸 표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이 성장형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고, 인컴형 자산이 있고, 형성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물가 연동된 자산이 있고, 헤지펀드에 투자한 게 있고, 또 기타가 있고, 뭐 전체 펀드는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2016년도에 캘퍼스가 295,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이게 굉장히 크네. 그러니까 2950억 달러니까 뭐 상당히 상당히 큰 규모죠. 이게 2000억, 2900이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뭐 40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보다는 좀 작네요. 그래서 아마 랭킹 매기면은 우리 국민연금이, 한국 국민연금이 캘퍼스보다는, 그 유명한 캘퍼스보다 이 자산 규모가 더 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기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물론 성장형 자산은 이제 어떤 하위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에 다양한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인컴형 자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채권으로 구성된 다양한 채권들이 들어가 있는 건 뭐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미국 정부채도 있고, 영국 정부채도 있고, 유로 지역에서 나온 채권도 있고, 뭐 또 아마 한국 국채도 일부는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주식에도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애플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 하위 포트폴리오를 또 하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개별 자산 단위, 그 어떤 개별 종목 또는 어떤 개별 자산의 단위까지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현금 그 자체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뭐 MMF도 있고, MMDA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동산 자산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하위 포트폴리오
하위 펀드지만은 이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 각양각색의 부동산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동산 자산하면 보통 우리가 뭐 부동산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주택, 아파트 얘기하는데 뭐 이런 우리가 국민연금 포함해서 이런 연기금이 아파트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상업용 부동산, 빌딩 또는 뭐 토지를 매입해서 뭐 개발을 한다는 부동산 디벨로퍼 역할을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쪽에 뭔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부동산 개발하는 데는 뭐 어떤 PF 대출을 해준다든가 또는 어떤 부동산 개발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지분을 뭐 취득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부동산 자산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제 이런 큰 연기금에서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자산 보통 빌딩 투자를 합니다. 빌딩 또는 호텔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 기타 물가 연동 자산, 헤지펀드, 이건 헤지펀드에다 투자했다 이거죠. 일부를 얼마를 0.5%를 헤지펀드 위험하니까 이거를 캐퍼스가 여기다 많이 투자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고수익을 노리고 싶지만 무섭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투자한 거고,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금도 보면 아마 헤지펀드 투자분이 약간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캘퍼스도 그렇고 우리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자국 내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국 내 자산이란 용어보다는 우리 금융에서는 이건 미국 캘퍼스니까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아요. 달러 표시 자산은 물론이고 해외 예를 들자면 우리 원화 표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캘퍼스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유럽 지역에 투자한 것도 있고 중국 지역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법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해외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약이 있었었는데 원화 표시 자산,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 뭐 유럽 주식, 뭐 중국 주식 이런 데도 국민연금이 투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자국 자산, 그러니까 아주 뭐 50년대 60년대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잘 안 됐을 때 그때의 글로벌 경제 또는 금융시장을 고려하면 그때는 주로 자국 자산, 그러니까 캘퍼스는 달러 표시 자산에다 많이 투자를 했겠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주로 원화 표시 자산 거의 뭐 100% 가까웠을 거고, 근데 훨씬 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국제적인 어떤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개방 경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본시장 포함한 금융시장까지 같이 다 개방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캘퍼스도 그렇고 이런 국민연금도 그렇고 다 전 세계 이 글로벌 자산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여러 펀드, 주식형 펀드 같은 것도 보면은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 또 해외 주식형 펀드라고 해가지고 해외 주식에도 또 많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주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또는 미국 스타벅스나 뭐 이런 미국에 잘 나가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별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가 내놓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입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간접 투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게 보통 한 4, 5년 정도 전까지는 해외 자산 펀드가 별로 없었었는데 4, 5년 전에 이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해외 투자를 하면은 소득공제 같은 거 조세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한 4, 5년 전부터 해외 자산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내놓는 펀드들을 가만히 보면은 주식형 펀드도 그렇고 채권형 펀드도 그렇고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 상당히 많이 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포트폴리오 하면 보통 우리가 펀드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뭐 주식형 펀드 그런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가 있다? 포트폴리오가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무슨 소리냐? 자, 우리 기업금융론에서 보면은 이 하나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고요. 기업이고 우리가 기업금융론에서 보면은 대차대조표에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고 여기가 뭐야? 이게 자산이잖아. 자산. 누구나 이게 기업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를 대차대조표 자기 재산의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재원을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가 어디에 대변이 나오는 거고, 조달된 재원은 내가 지금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차변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대차대조표다. 대차대조표다. 내가 내 자산이다. 요게 자기 자본이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빌려와서 자본을 조달했다. 요게 뭐고? 타인 자본이고, 이 조달된 자본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캐시 형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형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들고 있는 건데, 이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런 자산들로 들고 있는, 이게 총 자산이에요. 이 사람, 이 하나은행에. 물론 세부적으로 훨씬 더 이게 더 많은 자산들이 세부적으로 있겠지만은, 좀 더 큰 뭉텅이로, 큰 꾸러미로 보자면은, 자, 현금 및 예치금이 있고, 뭐 형성 자산이 일부 있다는 거고, 일부 유가증권도 좀 있고, 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많겠어?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 지금 얘네 지금 하나은행 총 자산이 369조인데 그 중에 거의 60% 얼마, 이게 369 중에 263조면은 이거 거의 60% 정도 되죠. 그게 뭐야? 대출해주고 나서 내가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 받을 권리, 그게 뭐다? 대출 채권이죠. 대출 채권 거의 다 대출해줬다. 이런 60% 정도는 다 대출해줬다. 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자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나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바로 이 자산 쪽에 있는 거를 옮겨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좀 큰 꾸러미로 나눈 거예요. 큰 하위 포트폴리오 나눈 거고,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자산은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요약 재무제표고, 이제 상세 재무제표는 이제 훨씬 더 자세해지겠지만, 그럼 이게 너무 길어지겠죠? 여기 이제 칸 맞춰서 나오기 위해서 뭐 한 5개 정도로 구분한 요약 재무제표를 지금 가지고 온 거고, 자, 상업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대출 채권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막대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은행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는 얼마? 369조 원어치로 평가가 되고, 이 각 하위 자산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또 우리가 대출 채권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요것만 또 떼와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사례를 보면은,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의 대차대조, 이거 가져온 건 이쪽 총자산, 이쪽을 좀 크게 나눠서 가져온 거고, 여러분 아마 기업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공부했으면 알겠지만은 이 수확률이 아니고 수익률이죠. 수익률 오탈자네. 자, 자산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거의 영인자산, 현금이 현금 등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동자산, 기업이다 보니까 유동자산이 있고, 이건 아까 은행처럼 금융기관 아니잖아요. 제조업 기업이니까 유동자산이 없으면 안 돼. 일부 있고, 대부분은 뭐다? 공장기계 설비 등의 뭐다? 비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 그래서 공장기계 설비가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이 기술, 뭐 발명권,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산 총계, 이게 가려서 그런데 이게 대략 한 삼성전자 자산 총계가 뭐 약간 400조 원 정도,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프루덴셜 생명보험이라고, 여기 이제 미국계 글로벌 생명사고, 우리나라에 이게 뭐 1900 뭐 한 90년대쯤에 들어왔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뭐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 하니까 이걸 어디서 인수를 해야 되잖아. 그쵸? 자,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전을 물색을 해보니까 이 KB지주가, KB금융지주, KB금융그룹이 이 프루덴셜 생명을 사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KB금융그룹이 그 기존에 생명보험이 없는 건 아니고 KB생명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기네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 마련해서 이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를 해서 이쪽 이 생명보험의 비중을 1.9%에서 5.7%, 그러니까 전체 자기네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 KB금융, KB지주죠. 그러니까 지주사 내에 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카드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현재는 KB금융그룹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런 구성인데 만약에 프루덴셜 생명을 잘 인수를 하게 되면은 대략 어떤 구성으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를 나타내는 그런 걸 도해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 신문 기사 보면은 한국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이게 1인이 아니라 부자 뭐 다, 이게 어디까지 부자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자 집단의 전체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그 전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뭐 도대체 어떤 자산으로 이 자기네 재산을 지금 굴리고 있냐?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하고 있냐, 또는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냐, 뭐 이 얘기죠. 그래서 뭐 한 반 정도는 그래도 현금, 예적금, 부자지만 예금, 적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주식 비중 보면은 보통 서민보다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투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보험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기타 뭐 신탁이나 ELS 등등 여러 가지 금융 계약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요거는 우리나라 부자의 뭐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까지 하면 이제 훨씬 더 이거보다 더 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 하이 포트폴리오인 부동산은 어떻게 빼고 나머지 주로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어떤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그 기사에 나온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사례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아까 처음에 캘퍼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규모 1등일 거 500조, 600조. 물론 이제 저기 그 중동 쪽에 또는 노르웨이나 이런 데 몇몇 국부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부 펀드들도 이제 상당히 좀 규모가 큰데, 자, 뭐 이건 참고 사항이지만은 국부 펀드라고 우리나라 국부 펀드 있냐? 우리나라 국부 펀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어. KIC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전문으로 맡아서, 독점으로 맡아서 이 달러 외환보유고를 그냥 달러로 들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일부러 이제 좀 운용을 하는 거죠. 그 운용하는 기관이 KI 한국투자공사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 이런 그 회사들 좀 취업을 타진을 해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사실 별로 할 일 없고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장 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자, 거기서 그 국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이에요.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이거 이제 대충 우리가 합쳐서 연기금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국민연금 이 본부 가보면은 보다시피 국민연금 본부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국민연금 이렇게 부르죠. 더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기금이 맞겠습니다. 자, 혹자들 이거 잘 모르고 이게 국부펀드 아니냐? 이거 국부펀드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연금 기금이 말 그대로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또 운용을 하고,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걷고 또 나중에 지급할 거 보험금 지불하고, 일종의 보험사인데 공적보험사죠. 하나의 독점적 공적보험사고, 그러니까 연금보험, 국민 전체에 대해서 연금보험을 하는 보험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그 돈, 그 기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국부펀드가 아니에요.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가 하는 국부펀드 따로 있습니다. 훨씬 더 규모가 작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략 한 600조? 나중에 뭐 거의 한 7, 800조까지도 이제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50년인가 다 고갈된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자, 이 국민연금 기금 전체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다가 아니라 2020년 국민연금 기금에서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 비율이다. 국내 채권 이만큼, 국내 주식 이만큼, 해외 주식 이만큼. 해외 주식 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또 해외 채권도 꽤 들고 있어요. 그쵸? 그거 외에 대체 투자, 이게 이제 사모펀드나 또는 헤지펀드나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나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또는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여기 대체 투자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2020년에는 이런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나타낸 거고, 보통 이제 중기 자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길게는 2024년 한 4년 후까지 대략 채권은 이 정도, 주식은 이 정도, 대체는 이 정도로 이제 운용을 하겠다. 좀 더 크게 봐서 요게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앞으로 향후 자산 운용,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아까는 전체를 본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그럼 주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더 주식 포트폴리오만, 하위 포트폴리오죠.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되겠는데,
자, 주식 포트폴리오만 떼서 보니까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를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 이거죠. 전기, 전자 분야, 금융업 분야, 화학 분야, 서비스 분야, 운수 장비 분야, 유통 분야, 의약 분야, 기타, 뭐 통신, 철강, 금속, 그리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뭐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돼.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 포트폴리오, 채권 포트폴리오,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식 포트폴리오만 떼와서 보니까 이와 같이 생겨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포트폴리오 사례. 자, 최근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 핀테크, AI 투자 뭐 이런 게 나와서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펀드를 살려면 펀드에 가입을 하려면은 뭐 은행 가거나 또 증권사 가거나 또는 내가 펀드 살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은행 갔는데 내가 예적금 탔는데 갑자기 은행 직원이 펀드 드시는 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거나 뭐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온라인으로 또 펀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또 최근에 와서는 뭘로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로 또 펀드 사면 또 수수료 많이 깎아준다고 해가 또 이것도 또 많이 그 유행을 했었고 이게 지금 다 있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그 AI 펀드라고 해가지고 AI 펀드라고 해서 그래서 모바일로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없어 이거는 모바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운용을 컴퓨터가 한대요. AI가 인공지능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했던 펀드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또 뭐 혼합형 펀드도 있고 기타 대체 투자 펀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자산운용사의 이른바 펀드 매니저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보통 여러분들 신입생들 그 면접을 하면은 경제학과 와서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는 80%가 경제학과 졸업하고 나서 펀드 매니저 하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그걸 좀 찾아보고 좀 뭐가 알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면접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대답인 것 같은데 글쎄 뭐 거의 대부분 다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과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다 펀드 매니저가 80%였었어요. 최근에 좀 그게 줄어들었는데 뭐 하여튼 펀드 매니저 이게 뭐 쉬운 직업은 아닌데 뭐 하여튼 뭐 되기도 어렵고 돼서 이거 계속 펀드 매니저 직업을 유지를 하는 것도 또 뭐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펀드 매니저 나중에 여전히 되면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자, 어찌됐든 최근에 와서 이제 핀테크, 테크핀 뭐 그거 하면서 이제 AI, 빅데이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여튼 AI가 하는 뭐 그런 펀드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하는 펀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한번 보니까 그 펀드가 위탁을 받아서 그 모바일로 다 위탁을 받아서 전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작 단계니까 아마 1,000억 원이 안 될 겁니다. 1,000억 원이 안 되는 뭐 몇백억 원 정도 될 텐데 그 펀드 포트폴리오 그 AI 펀드 전체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꽤 많이 하네. 요즘 미국 주식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망했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주가 수익률, 주가 상승이 제일 높았던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무슨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뭐 구글이라든가 또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적당히 조합해서 뭐 마가니 뭐 이런 뭐 용어들이 뭐 있었죠. 실무에서 쓰는 약간 뭐 비속어 같은. 그래서 뭐 마파에 투자해야 된다, 너 마가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이 한때 좀 잘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 그 망했다가 다시 또 지금 미국 주식이 또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뭐 뭔가 해결책은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자산 가격은 주식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AI 펀드가 미국 주식에 꽤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고 미국의 어떤 특정 섹터 주식이 한다는 거고 또 미국 외에 기타 어드밴스드 마켓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신흥국 주식은 좀 더 위험해요. 위험한 대신에 좀 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어. 대신 손실 날 가능성도 크죠. 반면에 선진국 주식은 좀 이거보다는 안정적이어서 크게 수익률 날 가능성은 없고 크게 손실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위험은 적고 기대 수익률은 좀 낮고 신흥국 주식은 위험은 크고 기대 수익률이 좀 높고 뭐 이런 거고요. 자, 원자재는 이제 주로 그 상품, 뭐 금, 원유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농축산물 뭐 이런 건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현물에다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원자재 투자 대부분 어디에다가 파생금융 상품, 파생상품, 그러니까 금을 기초로 하는, 원유를 기초로 하는, 또는 뭐 농축산물을 기초로 하는 이런 선물, 옵션, 뭐 또는 뭐 필요에 따른 선도,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 얼마를? 8% 정도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뭐 그 출시되는 어떤 이제 상업적인 펀드죠. 그래서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혼합형 펀드도 있고, 뭐 대체 투자 펀드도 있고, 부동산 펀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주식형 펀드는 보통 이제 그 전체 전액 100%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로 역시 60% 정도는 어디에 채권에 투자를 하는 60% 이상을 투자를 하는 게 채권형 펀드. 자, 혼합형 펀드는 대충 보통 주식 한 40%, 채권 한 40%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유동자산 이런 거 하는 거고. 기타 이거 말고 이제 유동자산만은 MMF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자산에다 투자해서 대신 수익률은 좀 낮고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뭐 이런 게 이제 MMF 머니마켓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대체 투자 펀드는 이제 이게 대체 투자를 뭘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주로 이제 헤지 펀드 이런 게 요즘 많아졌어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 부동산 펀드는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뭐 개발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데 그 투자하는 그런 펀드고. 물론 이런 부동산 펀드에서 아파트 투자하면은 많이 수익률이 나지 않아. 이거는 이제 보통 규제가 있어서 이런 데 투자 못하게 하고, 정부 전반적인 정책이 여기다 이런 데다가 아파트 주택을 여러 채 다주택 이거 다 투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자산 금융기관이 이런 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투자 안 하고, 주로 이제 상업용 빌딩, 보통 이제 호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무슨 미래에셋이 미국계 호텔 무슨 15개를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거를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소송 붙었다. 이거 팔려고 했던 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을 텐데. 자,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데도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거 꽤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국내 어떤 우리나라 펀드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출시된 펀드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펀드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몇 개쯤 될지 모르겠는데 각양각색의 주식형 펀드, 각양각색의 채권형 펀드, 각양각색 혼합형, MMF, 대체 투자, 부동산 펀드 등등등 해서 한 3,000개 될까 아마. 3,000개.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가입을 하는 게 좋냐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3,000개 펀드가 뭐 지금 현재 어떤 펀드냐, 또는 뭐 수익률이 어떠냐, 뭐 또는 뭐 수익 또는 손실이죠, 뭐 어떠냐, 뭐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뭐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등등 이런 거 이제 어디에 보면은 우리가 네이버 파이낸스, 뭐 구글 파이낸스 뭐 이런 데 보면 다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이런 각양각색의 펀드를 검색하기에는 이 네이버 파이낸스가 그냥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펀드를 택해서 이 혼합형 펀드에 이 자산 구성을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보세요. 국내 주식 한 40% 되고 국내 채권 해외 한 50% 조금 넘네요. 근데 해외 채권을 무려 이제 이건 아마 해외 그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채권이니까 요거는 원화 표시 채권이고 요거는 뭐 대부분 이제 달러 표시 채권 이런 게 많겠죠. 기타 요거 이제 다른 펀드에 또 투자한 거 자펀드죠. 자펀드. 그러니까 펀드가 있는데 또 다른 펀드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 돈으로. 그래 요게 이제 모펀드, 자펀드, 모자펀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기타 유동자산 어느 정도 들고 보통 유동자산 한 5% 정도 어느 펀드나, 왜냐하면 이제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돈 달라고 하면 돈 내줘야 되니까 보통 이제 5% 정도를 유동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네 또 수수료 해마다 또 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국내 어떤 그 한 3,000개 중에 하나 주식형 펀드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찾아본 그 주식형 펀드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무려 몇 프로? 97%, 나머지 아무것도 없고 유동성 조금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전부 다 뭐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
주식시장 뭐 KRX 주로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 그리고 비상장은 주로 이런 데는 비상장 주식은 보통 잘 안 할 겁니다. 자, 요거는 국내 어떤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어요.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자, 그래서 국내 주식도 있고 해외 주식에 꽤 하고 있죠. 한 12% 되고 채권은 전혀 없고. 자, 요 펀드가 이제 자펀드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펀드에다가 또 투자를 한 거지, 이 펀드가. 그쵸? 그래서 그런 펀드 자산이 한 68% 정도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운용하는 거지. 이거 펀드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주로 이런 경우 해외 주식형 펀드이다 보니까 이 자펀드가 국내 운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운용사, 그러니까 미국계 운용사가 하는, 뭐 미국에 있는 뭐 피델리티, 뱅가드, 뭐 템플턴 이런 데가 하는 그런 어떤 해외 운용사가 하는 펀드에다가 투자했다. 그것도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펀드는 주로 이제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거, 또는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고 있는 거들로 해서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그런 펀드인데, 주로 이 펀드는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단 신흥국에다가, 신흥국이 어디냐면은 이제 뭐 중국, 뭐 한국, 이제 한국은 이제 우리니까 안 하겠죠. 요즘 이제 뜨는 데가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데 자, 이런데 투자를 하는 거고, 선진국 펀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일본, 뭐 이런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제 선진국 이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이거 많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이제 수익률이 높아요, 보통은.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이게 뭐 쉽게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리스크는 높은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폭락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선진국 주식보다는 좀 낫다. 요게 이제 이머징 마켓, 특징이 되겠고. 하여튼 이 펀드는, 이머징 마켓 주식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겠다를 표방을 하는 그런 주식형 펀드의 자산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건 이제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 있을 거 아니야. 내 자산 지금 지갑에 있는 5만원 밖에 없습니까? 그게 내 자산이 아니지. 내 자산 뭐가 있을까? 현금도 있고 예금도 일부 있고, 뭐 내게 없으면은, 별로 없으면은 우리 집 전체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다 포함해서 우리 집 전체 집 있을 거고, 그게 뭐 그 집을 내 소유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집 소유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소유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그 전세라도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자산이죠. 그쵸? 전세권. 뭐 그게 내 소유건 뭐 그 전월세든지 간에 일단 자기 그 주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그 자산이 있을 거고, 또 예금도 있을 거고 적금도 있을 거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뭐 일부 주식도 있을 거고, 뭐 채권도 있을 거고, 펀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재산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일종의 파이 차트, 이 파이 차트라고 하죠. 파이 차트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은. 네, 부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전체 재산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단다가 아니라 뭔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부동산 가치는 얼마고, 예금의 가치가 얼마고, 적금의 가치가 얼마고, 뭐 주식의 가치가 얼마고, 뭐 채권의 가치가 얼마고, 자동차 가치가 얼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의 가치가 얼마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우리 집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중에서 아까 뭐 주식 포트폴리오, 하위 포트폴리오를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요 하위 포트폴리오가 어떤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산 포트폴리오, 또는 우리 집의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각각의 리스크하고 리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주식 같은 건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거고, 예적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고, 이건 예적금 보통 이제 확정금리형이다 보니까, 연 수익률이 미리 약정을 하는 거고, 주식 같은 거는 이제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실적 배당형이니까,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찌됐던지 간에, 각각 자산들의 그 리스크하고 리턴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발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냐, 요거 한번 좀 따져보시고, 이 가격 변동의 리스크냐,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남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채권 들고 있는데 3천만 원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이 돈 빌려간 사람이 떼먹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디폴트 리스크, 다시 말해서 신용 위험이냐, 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냐, 요거 한번 좀 따져보시고요. 따져보시고 각각의 수익률이 어떤 거 따져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위험과 수익이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각 자산들의 수익과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익과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좀 더 높이고 리스크를 좀 더 줄이려면은 전체 자산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좀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말을 잘 믿으신다면 부모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일종의 어떤 뭐 재무 분석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있는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 집 또는 여러분들 그 자신의 재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리턴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뭐 아는 거 없어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자산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1, 2년 살고 나서 죽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명목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 뭐 부동산 뜯어먹고 살 거예요, 주식 뜯어먹고 살 거야, 뭐 뜯어먹고 살 거야, 결국 이걸 갖고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 물건을 구매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따져보시고, 그래서 어떤 자산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수익률 또는 실질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돼서, 다시 말해 실질 수익률이 높지 않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돼서 굉장히 우리가 구매력 관점에서는 안 좋은 자산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또 어떤 자산들은 물가 상승해도 그래도 괜찮을 것인가. 자, 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상승한다. 이거는 물가 상승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어떤 자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러면은 구매력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이 면목 가치 자체로 올라가긴 하는 거지만 실질 가치 자체는, 실질 수익률 자체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는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